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월요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부자는 매일 아침 경제 기사를 읽는다입니다. 저자 임현우. 출판사 책들의 정원.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그리고 2020년 세계 증시 대폭락. 돈을 손에 쥐고 있어도 불안한 오늘날 99%의 실패 확률을 이겨내는 경제계 최고 리더들. 그들을 인터뷰해온 11년차 경제 전문 기자가 빈틈없이 정리한 돈을 읽는 키워드. 그럼 시작할게요. 경제 기사가 처음이라면 이렇게 시작하자. 경제 기사를 꾸준히 읽기로 했다면 포털이나 소셜미디어보다는 종이 신문으로 볼 것을 권한다. 가장 정제된 정보를 가장 뛰어난 가성비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온라인 뉴스는 속보에 강하고 공짜이기도 하지만 읽고 싶은 기사만 편식하게 만드는 단점이 있다. 종이 신문은 뉴스 가치가 높을수록 앞면에 크게 다루는 만큼 중요한 기사를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다. 똑같은 기사도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과 종이로 보는 것은 느낌이 다르다. 조선, 중앙, 동아 등 종합지의 경제 섹션은 소비자 생활에 밀접한 기사를 압축적으로 다룬다. 경제지보다 읽기 쉽지만 양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한경, 매경, 서경 등 경제지는 경제기사의 양과 깊이 면에서 종합지를 앞선다. 다만 전문적인 내용도 있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3. 경제지를 처음 읽는 독자들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경제신문은 본지만 매일 40면 안팎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기사를 정독하긴 쉽지 않다. 우선 신문의 얼굴인 1면, 감초 역할을 하는 2면, 다양한 분석과 기획이 실리는 3에서 10면에 집중해보자. 특히 여러 신문 1면에 공통적으로 실린 뉴스라면 중요한 기사라고 확신해도 좋다. 2면에는 눈길을 끌 수 있는 화제성 기사가 배치되고 3면부턴 1면에 나온 기사 또는 경제계 주요 현안에 대한 해설 기사를 상세하게 다룬다. 4. 신문을 조금 더 뒤로 넘기면 산업 또는 증권 간판이 큼지막하게 달린 지면이 나온다. 이것도 재계와 증시의 주요 뉴스를 따로 모아 공들여 만드는 지면이니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좋다. 국내 경제와 증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 아무래도 삼성, 현대차, SK, LG 등의 기사가 자주 나온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석유, 화학, 철강 등의 업황을 연관지어 읽으면 좋을 것 같다. 금리, 환율, 유가 등의 외부 변수에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5. 오피니언, 사설 면에서는 경제 이슈를 바라보는 관점을 얻을 수 있다. 사실 모든 경제신문은 시장 경제 원칙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중시하는 보수적 논조를 갖고 있다. 정치적 관점이 다른 독자에겐 때때로 불편한 글도 있을 수 있다. 사설은 여러 언론사가 똑같은 주제를 놓고 각자 다른 주장을 내놓을 때가 많다. 여러 매체의 글을 비교하고 양쪽의 논거를 파악해보면 독자 개인의 생각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6. 경제, 금융, IT, 중소기업, 생활경제, 부동산 등의 간판이 달린 지면도 눈길이 가는 기사 중심으로 챙겨보자. A 섹션과 분리된 B, C, D 등의 섹션은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봐도 된다고 생각한다. 11장 자본주의의 꽃 주식시장 5%룰 10%룰 상장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누구든 그 회사 지분을 5% 또는 10% 이상 보유하게 된 이후에는 주식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 경제기사 읽기. 공격 성향을 지닌 헤지펀드들이 보유한 소수 지분이 재계에 공포증에 가까운 우려를 자아내는 건 이들이 늑대무리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소수 지분이지만 ISS 등 해외 의결권 자문사를 매개로 외국인 투자자들과 연대해 주주총회 등을 통해 경영을 위협하는 전략이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중단시킨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엘리엇의 투자 전략을 답습해 국내 기업들을 공략하는 투기 자본이 급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간에 따르면 지난해 아시아 지역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기업 경영에 개입한 사례는 106건으로 집계됐다. 2011년에 비해 10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례는 24건이다. 헤지펀드들의 행동주의가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늑대무리 전략이 꼽힌다. 늑대가 사냥할 때 무리를 구성하듯 공시 의무가 없는 5% 미만 지분을 확보한 뒤 외국인 투자자들을 규합해 공세에 나서는 가성비 높은 공격법이다. 한 미국계 로펌 변호사는 글로벌 헤지펀드끼리는 정보 교류가 활발하다며 유명한 헤지펀드가 어느 기업에 투자했다는 소문이 돌면 다른 펀드들도 지분을 사들여 암묵적으로 연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김익한 헤지펀드 타깃은 외국인 지분 많은 기업, 늑대 사냥하듯 떼지어 공격. 한국경제 2018년 5월 28일. 주식이 시장에서 수시로 거래되는 상장사는 회사 주식을 누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다. 누군가 소리소문 없이 주식을 사모은 뒤 갑자기 나타나 경영권을 위협하는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누구나 상장사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하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5% 룰과 10% 룰이다. 5% 룰의 정식 명칭은 대량 보유 상황 보고 제도다.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새로 취득하거나 5%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1% 이상 사거나 팔 때는 5일 이내에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예를 들어 지분을 꾸준히 사 모으더라도 4.99%까지는 보고할 필요가 없고 5%를 넘어가면 공시해야 한다. 또 5.5%를 보유한 상태에서 6.5%로 늘거나 4.5%가 줄면 보고해야 한다. 누구든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사들였다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도록 기존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비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주식을 사들인 것이 단순 투자 목적인지 경영 참가 목적인지도 밝혀야 한다. 10% 룰은 상장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이후에는 단 한 주라도 지분 변동이 있을 때마다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10% 이상을 가진 주요 주주는 내부자로 간주돼 단기 매매 차익 반환이라는 제도도 적용받는다. 6개월 이내에 주식을 팔아 차익을 봤다면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차익을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 10% 룰은 기업 경영이 대형 기관 투자자나 특정 펀드에 휘둘리는 것을 막고 펀드 수익률이 특정 기업 주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도 있다. 2020년 초 정부가 기관 투자자의 5%, 10% 룰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시행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연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때 2가지 룰의 제약을 덜 받도록 규제를 풀어준 것인데 재계는 국민연금 등의 경영 간섭이 심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액티브 펀드, 패시브 펀드. 액티브 펀드는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삼는 펀드를, 패시브 펀드는 특정 시장이나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목표로 삼는 펀드를 통칭한다. 경제기사 읽기. 신흥국 증시가 흔들린 최근 3개월 동안 중국에 투자하는 펀드 중에선 액티브 펀드, 베트남 펀드 중에선 패시브 펀드가 상대적으로 선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주도주, 외국인 투자 규제 등 시장 특성에 따라 펀드 성과가 갈렸다. 시장 전문가들은 시향과 시장 특성에 따라 액티브와 패시브 펀드를 선별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6일 펀드 평가사 FN 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석 달간 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액티브 펀드는 평균 8%의 손실을 냈다. 같은 기간 중국 대표 지수인 상하이 종합지수나 홍콩 항생 중국 기업 지수 등에 비해 선방했다는 평가다. 중국에 이어 국내 신흥국 펀드 규모 2위인 베트남에 투자하는 펀드 가운데선 패시브가 선전했다. 최근 3개월 동안 베트남 증시에 투자하는 액티브 펀드는 평균 10.15% 손실을 냈다. 같은 기간 베트남 대표 지수인 VN 지수보다 손실폭이 크다. 나수지, 중은 액티브, 베트남은 패시브 선방. 한국경제 2018년 8월 7일. 다른 사람보다 앞서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 평균과 비슷하게만 가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이 펀드 투자에 나선다면 어떤 전략을 쓰게 될까? 무조건 이기자는 쪽은 액티브 펀드가, 중간만 가자는 쪽은 패시브 펀드가 알맞을 것 같다. 액티브 펀드나 패시브 펀드라는 이름에 상품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추구하는 투자 전략에 따라 펀드의 유형을 분류한 용어다. 액티브 펀드는 시장의 평균적인 수익률보다 높은 성과를 목표로 한다. 투자자가 감수할 수 있는 위험 수준 내에서 최대 수익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펀드에 담는 종목을 적절한 시점에 사고 팔면서 구성을 수시로 조절한다. 액티브 펀드의 성과는 펀드 매니저와 운용사의 역량이 크게 좌우한다. 패시브 펀드는 특정 주가 지수의 수익률과 비슷한 성과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코스피 200, S&P 500 등의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을 펀드에 똑같이 편입한다. 인덱스 펀드나 상장지수 펀드가 대표적인 패시브 펀드다. 펀드 수익률이 주가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니 결과를 예상하기 쉽다. 펀드 매니저가 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도 싸다. 액티브가 낫냐, 패시브가 낫냐는 1950년대부터 투자업계의 오랜 논쟁거리였다. 월스트리트의 전설적 투자자 벤저민 그레이엄은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에서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하는 가치투자 이론을 내세웠고 이는 액티브 펀드의 뿌리가 됐다. 경제학자 해리 마코위츠는 1952년 포트폴리오 이론 논문에서 좋은 종목을 고르기보다 최적의 포트폴리오로 분산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고 주장했고 이는 패시브 투자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물론 아직도 정답은 없다. 투자자의 성향과 시장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웩더독,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뜻. 증시에서는 선물시장이 현물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가리킨다. 1997년 나온 할리우드 영화 웩더독은 미국 대통령이 섹스 스캔들로 궁지에 몰리자 적대국가, 참혹한 전쟁을 일으킨다는 내용을 담았다. 웩더독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뜻으로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말한다. 이 말이 정치적으로 쓰이면 사안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연막을 치는 행위를, 주식시장에서는 선물시장이 현물시장을 뒤흔드는 현상을 뜻한다. 원래 증시에선 현물이 몸통, 선물이 꼬리다. 선물은 태생 자체가 현물 거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파생 상품이다. 현물은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상품을 주고받는 것, 선물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상품을 사고 팔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현물 가격 급변으로 손실을 볼 가능성을 줄이는 해지 수단으로 선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선물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는 현물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일도 가능해졌다.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만 이용해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시장에서든 싼 물건을 사고 비싼 물건을 팔면 차익을 본다. 선물이 현물보다 싸면 선물을 사고 현물은 팔려는 수요가 늘고 이렇게 되면 현물 시장에 매도 물량이 쏟아져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반대로 선물이 현물보다 비싸면 현물 주식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 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
웹도독 현상은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증시 체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기관 투자자의 프로그램 매매 비중이 높아질수록 심해진다. 프로그램 매매는 컴퓨터에 미리 입력해둔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 컴퓨터가 선물, 현물 가격을 봐가며 주문을 마구 쏟아내니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거래 대금이 늘면서 프로그램 매매 비중이 줄면 웹도독 현상은 사그라든다. 참고로 선물, 현물 가격에 관한 전문 용어 몇 개를 보자. 선물 가격에서 현물 가격을 뺀 값, 즉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는 베이시스라 부른다. 선물이 더 비싸, 베이시스가 양이면 컨텐고, 현물이 더 비싸, 베이시스가 음이면 백워데이션이라 한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려운 기사엔 가끔 나오니 알아두면 좋다. 12장 기업을 중심으로 한 돈의 흐름, 자본시장. RCPS, 상황전환 우선주. 상한권과 전환권이 부연된 우선주,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수단으로 많이 활용된다. 대형 연예 기획사 YG 엔터테인먼트는 2014년 루이비통 계열 투자회사에서 610억 원을 투자받아 화제를 모았다. 2019년 버닝썬 사건에 휘말린 YG는 루이비통에서 받은 투자금에 이자까지 쳐서 670억 원을 돌려줘야 했다. 주가가 폭락해 회사가 곤란한 상황이 됐다곤 하지만 왜 거액을 한 번에 뱉어내게 됐을까? 답은 루이비통의 투자가 RCPS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RCPS는 기본적으로 우선주지만 특정 시점에 투자금을 돌려받는 상한권 혹은 보통주로 바꾸는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하이브리드형 증권이다. 루이비통은 YG에 RCPS를 투자하면서 5년 뒤 주당 43,000원의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연 2% 이자를 붙여 상환받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만기가 돌아왔을 때 YG 주가는 버닝썬 탓에 2만원대로 떨어져 있었다. 보통주 전환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RCPS는 국내와 해외에서 스타트업들의 투자 유치 수단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투자자인 벤처캐피털에게는 유리한 방식이다. 상황에 따라 수익과 리스크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이 잘 되면 보통주를 받아 상장 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스타트업이 잘 안 되면 상한권을 행사해 원금을 지킬 수 있다. 비상장 기업의 회계 처리 기준인 한국 회계 기준에서는 RCPS를 자본으로 잡는다. 하지만 증시에 상장하려면 국제 회계 기준을 채택해야 하는데 IFRS에서는 RCPS를 부채로 인식한다. 이 때문에 기업 공개를 앞둔 회사는 RCPS를 미리 보통주로 전환하는 등 사전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 투자받은 RCPS가 한꺼번에 부채로 잡히면 멀쩡한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로 바뀔 수도 있어서다. RCPS와 달리 상한권만 있는 우선주인 상한 우선주, 전환권만 있는 우선주인 전환 우선주도 있다. 레버리지 효과. 빚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투자 전략.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벌여도 사람들은 자꾸 빚을 내 집을 사려 한다. 부동산이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특히 이럴 땐 빚을 많이 낸 사람이 이득이다. 예컨대 내 돈 2억 원에 은행 대출 3억 원을 합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아파트가 6억 원으로 올랐다면 집값 상승률은 20%다. 하지만 내 진짜 수익률은 50%다. 대출을 뺀 순수한 내 돈은 2억 원뿐이기 때문이다. 부채를 활용해 자기 자본 이익률을 극대화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본 것이다. 지렛대라는 뜻의 레버리지는 금융 분야에선 차입을 의미한다. 기업들도 부채를 적절히 활용해 지렛대로 삼는다. 10억 원의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벌여 1억 원의 이익을 냈다면 자기 자본 이익률은 10%다. 하지만 10억 원 중 5억 원을 부채로 조달했다면 자기 자본 이익률은 20%로 2배가 된다.
이자 비용보다 높은 수익이 예상될 때는 타인 자본, 부채를 끌어들여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다. 기업이 대출, 회사채 등에 지급하는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돼 법인세도 줄일 수 있다. 무조건 무차입 경영을 고집하는 게 효율을 담보하진 않는 셈이다. 국내 대기업들의 2018년 평균 부채 비율은 67%였다. 레버리지 효과는 빚을 감당할 능력이 될 때 한정된다. 부채 비율이 몇 퍼센트가 적절하냐는 정답은 없으며 업종 특성에 따라 제각각이다. 하지만 차입이 과도해 이자도 갚지 못하는 회사라면 지렛대를 쓰기 전 부도나 파산부터 맞을 것이다. 기업이 부채를 쓴 뒤 손실을 내면 자기 자본 대비 손실률은 더 커진다. 레버리지가 양날의 검에 비유되는 이유다. 외환위기가 터진 1997년 대기업 평균 부채 비율은 400%대에 달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출발점도 미국 주택 구입자와 금융회사들이 끌어당긴 과도한 빚이었다. 부채와 차입을 줄이는 것은 디레버리지라고 부른다. 디레버리지의 주체는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가 될 수도 있다. 레버리지는 경기가 호황일 때, 디레버리지는 침체일 때 많이 나타난다. 13장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혁신과 규제. 규제 샌드박스.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기업에 심사를 거쳐 일정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 어린 시절 놀이터나 해수욕장에서 모래놀이를 해본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모래 위에 그림을 그리고 탑을 쌓으며 마음껏 뛰어논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정책 중 하나인 규제 샌드박스는 바로 이 모래밭 놀이에서 유래한 용어다. 일종의 규제 예외 구역인 모래통을 만들어주고 기업들이 이런저런 시도를 자유롭게 해보라는 것이다. 창의적인 연구 개발을 활성화해 신산업 발전을 앞당기자는 취지에서 고안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실증 특례, 임시허가, 신속 처리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실증 특례란 제품과 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없애는 조치이고 임시허가는 시장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신속 처리는 기업들이 규제 존재 여부를 정부에 문의할 때 3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기업들이 낸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심의해 대거 허용해주기 시작했다. 서울 도심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민간 기업을 통한 유전자 검사의 폭을 넓히는가 하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각종 행정, 공공기관 고지서를 받아보는 등의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에 힘입어 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됐다. 한국에 앞서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어 국내 산업계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어 적용 대상도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일시적인 예외 적용은 임시 방편에 가까운 만큼 규제체계 전반을 개혁하는 근본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된 서비스의 면면을 보면 이런 것도 지금까지 규제 때문에 못했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규제는 사전 규제는 강하고 사후 규제는 약한 구조다. 미국 등 선진국이 사전 규제는 약하게, 사후 규제는 깐깐하게 설계하는 것과 정반대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